누군가는 사이다라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교도소로 직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위험하다고 해요. 이런 게 범죄행위야, 폭력이라는 게. 누군가는 상남자라고 하지만 표 생각하면 안 해야지 이런 거. 저도 압니다. 누군가는 품격이 없다고 하죠. 내가 조작했다는 거야, 이러면. 호와 불호로 나뉠 뿐 중간이 없는 사람. 본인 자신도 적과 아군의 구분이 분명한 사람. 누가 치받으면 물러서지 않고 더 세게 맞붙는 사람.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입니다. 이 시대 이렇게 평가가 갈리는 정치인이 있을까요? 그가 대통령이 되면 더불어 잘 사는 정책이 쫙쫙 펼쳐질 거라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베네수엘라처럼 될 게 뻔하니까 이민 갈 거라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의 미래가 궁금하시면 그의 과거를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미래가 보이죠. 이재명이란 사람은 어떤 인생의 굴곡을 거쳐서 지금의 이재명이 됐을까요? 공장을 다니던 가난한 소년이 왜 인권 변호사가 됐고 왜 정치인이 되기로 했으며 어쩌다 대선 후보까지 됐을까요? 그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재명 뒤에 직함을 넣지 않아도 넓게 이해해 주세요. 이재명은 1963년 경북 안동의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7남매 중 5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그 시절 대학 중퇴학력에 교사, 경찰까지 했던 엘리트였지만 노름으로 재산을 털어먹은 바람에 이재명은 늘 굶주린 어린 시절을 보냈죠. 초등학교까지 5km가 넘는 산길을 걸어 다녀야 해서 결석한 날이 부지기수라 공부도 못했고 준비물도 챙길 형편이 안 되는데 자존심은 세서 날이면 날마다 선생님한테 뺨 맞고 매 맞는 게 일상이었어요. 이재명의 어린 시절의 꿈은 선생님, 애들을 마음껏 때려보는 것이었다고 하죠. 이재명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족들은 경기도 성남으로 이사를 가요. 성남에서 아버지가 자리를 잡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성남시장을 하고 경기도지사를 하게 된 연고가 바로 이때 생긴 거죠. 이재명은 중학교에 가지 않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공장에 취직을 해요. 자식의 미래를 열어주지 않는 아버지에게 소년 이재명은 원망과 불만을 품었고 대신 따뜻한 어머니에게 무한한 애정을 느껴요. 당시 그가 다닌 첫 공장은 요즘 보는 공단이 아니라 가정집을 개조해서 만든 형편없는 곳이었어요. 이재명은 대학교 가기 전까지 남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동안 6군데의 공장을 다녔어요. 일할 나이가 아니니까 남의 이름을 빌려서 취직했고 서류상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이니까 거의 인간 대접도 못 받았어요. 애초에 공장 사장들은 사람 다치는 것보다 기계가 고장나는 걸 더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다가 사고가 터졌어요. 야구 글러브를 만드는 공장을 다녔는데 가죽을 찍어내는 프레스에 손목 관절 부분이 찍혀서 팔이 퉁퉁 부었어요. 공장에서 다치는 건 흔한 일이니까, 그리고 남들은 팔이 잘려나가는데 겨우 그 정도는 엄살 같으니까 자존심이 셌던 소년 이재명은 치료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키가 점점 크고 팔도 같이 자라면서 그때 부서졌던 손목뼈가 이상하게 붙어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이재명은 왼팔이 굽어있고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이재명이 결국 이 사고 때문에 나중에 병역을 면제받아요. 그가 공장을 다니다가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때 공장은 인권이니 뭐니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공장 선배라는 작자들이 후배들을 데려다가 싸움을 붙이고 구경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해도 너무하니까 이재명은 그런 작태들을 보면서 공장을 맴도는 인생은 여기서 끝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공장 관리자라는 사람이 기세등등해서 무지하게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높은 자리에 올랐나 봤더니 무려 고졸이었던 거죠. 초졸 이재명은 생각했어요. 공장에서 개처럼 시키는 대로 싸움박질이나 하면서 썩지 않으려면 공부를 해야겠다고. 소년 이재명의 삶은 우울했어요. 공장과 집 무한반복하는 삶은 막장이었고 아버지는 일만 시키고 혼내기만 하고 공장 일을 끝내고 밤늦게 집에 와 공부를 하는 이재명한테 야, 불 꺼! 공부는 무슨 공부냐 이렇게 타박만 주고. 그래서 자살 시도도 2번이나 했다고 하죠. 2번 죽음의 문턱을 넘고 야, 이거 죽는 건 길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공부에 매진하기로 해요. 죽음을 각오한 독한 마음으로 공부를 한 건지 뭔지 4년 동안 만에 중졸, 고졸,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중앙대 법대 진학해요. 그때 운도 기막히게 좋았죠. 입시 정책이 바뀌었는데 원래 주관식인 본고사를 봐야 되거든요. 이게 폐지되고 객관식인 학력고사 성적만 좋으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당시까지만 해도 이재명은 주관식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수리 논술 같은 게 없고 수능만 잘 보면 무조건 대학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정으로 자기 몸을 막 찌르고 가시나무로 몸을 때리면서 공부를 했고 6개월 만에 성적이 전국 상위 30%에서 0.2%로 수직 상승해요. 그 성적이면 서울대 가는 것도 가능했는데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주는 중앙대 법대로 진학해요. 그렇게 대학에 간 대학생 이재명의 마음을 후벼 판 게 뭐였냐면 광주 민주화 항쟁의 진실이었어요. 이재명이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서 있게 된 출발점이 바로 대학생 이재명이 광주의 진실과 마주한 그 순간에 있어요.
공장을 다니던 시절에 소년 이재명은 TV 뉴스를 보면서 공장 형 동생들과 함께 광주의 시민들을 빨갱이들, 폭도들 이렇게 욕을 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대학을 다니면서 알게 된 거는 정반대의 사실이었죠.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요. 그리고 다짐을 하게 되죠. 사법고시에 붙으면 권력에 빌붙는 판검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되겠다고. 진실을 알리고 약한 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고. 사법고시에 붙은 뒤에 사법연수원을 나와서는 이제 머리가 좀 굵었는지 약간의 걱정도 했다고 해요. 인권 변호사로 살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살림살이 괜찮을까? 근데 그때 흔들렸던 마음을 잡아준 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강연이었죠. 당시 부산의 인권 변호사로 스타였던 노무현의 열정적인 강연은 많은 고시 합격자들을 인권 변호사의 길로 이끌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재명의 결심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 말도 결정적이었어요. 변호사는 굶지 않는다.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제2의 고향 성남에 사무소를 차린 인권변호사 이재명은 처음에는 노가리에 생맥주만 열심히 마시면서 모처럼의 여유를 누려요. 그러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갑자기 모쏠 탈출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그 전까지 쑥맥이었던 이재명은 짝사랑 전문가로 모태솔로의 표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아내를 소개로 만나게 됐고 저돌적인 스타일로 밀어붙이더니 만난 지 1년도 안 돼 결혼해요. 그렇게 하여간 이재명은 결혼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치고 1994년 성남 참여연대를 꾸려서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해요. 저유소 공사 반대 같은 환경운동, 고급 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 같은 비리척결 운동에 매달렸고, 그러면서 전과도 생겼는데 검찰 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생긴 거예요. 이재명이 자기 전과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사과했지만 딱 한 번만 있었던 일이다 라고 주장하고요. 그리고 검찰 사칭은 본인이 한 게 아니라 파크뷰 특혜 분양을 취재하는 KBS PD가 한 건데 자기가 검사 이름을 알려주는 식으로 도왔다는 누명을 썼다고 주장해요. 그렇게 파란만장하게 살던 인권변호사 이재명은 2004년 자신의 인생을 바꿀 큰일을 하나 기획했는데 그게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이에요. 그때 성남에 있던 큰 병원 2개가 폐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하나 만들자는 거였어요. 이재명은 성남 시민 10만 명의 서명을 몇 달 동안 어렵사리 받아서 시의회에 설립 조례를 올렸는데 그걸 바로 시의회가 개회 1분도 안 돼서 부결시켜버려요. 시의회 의원들의 논리는 뭐냐면 다른 시립병원들을 보니까 의료 서비스 질도 낮고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서 짓는 거는 좀 무리다 이런 거였는데 그걸 본 이재명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쨌든 몇 달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동료들과 함께 시의회 의장을 점거하고 항의를 하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수배가 되고 도망다니는 처지에 놓여요. 이때 인권변호사 이재명이 결심해요. 시민단체로 뛰어다니면서 서명 받아봤자 시의회에 가로막혀서 죽도 밥도 안 될 바에 성남시장이 돼서 그냥 직접 시립병원을 세우겠다고. 그리고 2006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면서 인권변호사 이재명은 본격적으로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이재명이 신기한 게 태생적으로는 무수저였지만 정치인으로 시작할 때는 입당하면서부터 바로 성남시장 공천을 받아요. 이게 왜냐면 공천을 받으려면 기간 당원의 지지가 절대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은 입당할 때 함께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을 한 사람들 5,000명이 같이 입당했어요. 그러니까 지지자 측면에서는 경쟁자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정치인 이재명의 등판은 화려했는데 2006년 성남시장 선거, 2008년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선거 다 연패예요. 왜냐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레임덕이 왔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초기고 그랬잖아요. 워낙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의 인기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건데 시대를 잘못 택한 탓에 초짜 정치인 이재명은 정동영 팬클럽 대표도 맡고 그랬어요. 그런데 웬걸 가만히 있던 당시 이대엽 성남시장이 똥볼을 차요. 이대엽 시장이 지은 3,200억짜리 청사가 호화롭기 그지없다는 아방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한나라당 심판론이 일었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정치인 이재명은 2010년 선거에서 당선돼요. 인생사 새옹지만 게 아까 인권변호사 이재명의 검찰 사칭 전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건에서 방송 PD가 취재를 통해서 나락으로 보내버린 게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이었거든요. 그 대신에 당선된 게 이대엽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대엽 시장이 날아가고 그 자리에 이재명이 앉게 된 거죠. 물고 물리는 정치사인 거죠. 이재명은 이렇게 기회가 왔으니까 시장 되자마자 자신이 깨끗하고 화끈한 시장이라는 점을 적극 어필해요. 호화청사라는 비난을 잘 알고 있으니까 9층에 왕궁처럼 모셔놓은 시장실을 2층으로 옮겼고 원래 시장실은 시민에게 개방해버려요. 민원인이나 시위대가 찾아와도 직접 대응하는 상남자의 면모도 보였고요. 그보다 더 대단한 전략이 뭐냐면 부채로 허덕이던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해버린 거였죠. 이게 놀라운 게 모라토리엄 선언한 직후에 전임 이대엽 시장의 비리가 완전히 다 들통났기 때문이에요. 정치인으로서도 천운을 타고났다고 해야 하는 건지
이 비리가 그냥 비리가 아니고 토착 비리의 끝판왕급 사건이었는데 성남시 공무원이 뇌물을 주고 승진하고 시장 조카가 붙어가지고 막 광급 공사를 주무르고 난장판이었어요. 이렇게 이재명의 이미지는 한순간에 토착 비리의 해결사가 돼버렸고 원래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불리던 부자 동네 거기는 한나라당 지지층이거든요. 근데 분당 주민의 호감도까지 높아졌어요. 이후에 이재명은 7천억 원이 넘던 성남시의 빚을 다 갚았다고 선언하면서 다시 뉴스의 중심에 섰고 성남시에 사는 청년들에게 한 해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배당을 실시하는 등 내놓는 정책마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바로 이때 벌어진 사건이 형수 욕설 사건이에요. 뭐 그 사실은 나중에 알려졌지만 말이죠. 2010년에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셋째 형이 성남시를 비판하는 글을 쓰면서 이재명과 셋째 형의 사이가 엄청 벌어져요. 이재명은 셋째 형이 정신적으로 아픈 분이고 시장 형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시정에 개입하고 자기 교수 좀 시켜달라고 막 청탁하고 근데 안 들어줬더니 안티 이재명 운동을 벌인다고 막 난리치고 심지어 형이 어머니한테 가서 폐륜적인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하니까 참다 못해서 이재명이 형수에게 욕설까지 하게 됐다고 하는데 형수는 형수대로 이재명은 시장 권력을 이용해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고 욕설 당시에는 뭐 어머니도 없었는데 무슨 소리냐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는 이 셋째 형수의 어머니가 이재명의 아내를 소개시켜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돈집한테 소개를 받은 거죠. 사랑의 메신저에서 원수가 돼버린 정말이지 묘하고 복잡한 인연이죠. 이재명은 무난히 2014년 선거에도 당선돼요. 그리고 그 직후에 이재명의 사이다 이미지를 전국구로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 만들어져요. 당시 국민들을 아주 충격으로 빠뜨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예요. 걸그룹 공연 중에 그거 보려고 환풍구 덮개에 사람이 몰리면서 결국 덮개가 무너졌고 무려 16명이 사망했어요. 이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실실 쪼개고 웃고 있습니까? 라고 호통을 치니까 이재명은 실실 쪼개지 않았습니다 라고 맞받아쳤어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렇게 실실 쪼개고 웃고 있습니까? 실실 쪼개지 않았습니다. 키보드 워리어답게 페이스북에도 한마디 쏘아붙였는데 이 영상과 SNS가 퍼지면서 이재명은 사이다 이미지를 얻게 돼요. SNS를 봐도 그렇고 뉴스를 봐도 그렇고 이재명은 말을 시원시원하게 하고 어느 사안 하나 물러서는 법이 없어요. 고구마보다 사이다를 원하는 요즘 사람들에게는 정치인으로서는 최고의 이미지 전략을 갖고 있는 거죠. 그의 지지층을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하죠. 그 말처럼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두드려서 SNS를 올리고 직접 유권자와 소통하는 걸 가장 잘하는 정치인이 이재명이고요. 이재명이 SNS로 직접 소통한 이유를 가만 보면 그가 대학 시절 큰 충격을 받았던 광주의 진실과 연관이 있어요. 광주 민주항쟁 당시에 보도 통제 때문에 광주의 진실이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거의 뭐 알려지지를 못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당시 대학생들이 유인물을 뿌려서 진실을 알렸거든요. 이재명은 지금 SNS로 얘기하는 게 당시 유인물을 뿌려서 진실을 알리는 거랑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혹시 미디어를 통해서 왜곡될지 모르니까 직접 진실을 알리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환풍구 사고 이후에 인지도를 올리던 성남시장 이재명 앞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어요. 이재명은 정치인 중에서 최초로 박근혜 하야를 공개적으로 외쳤고 그들이 우리의 종임을 우리를 존중해야 되는 대리임을 우리가 월급 주는 말씀임을 우리가 증명합시다 여러분. 촛불 집회에서 속 시원한 발언들을 쏘아내면서 드디어 한 방에 전국적 인지도를 챙겨요. 황교안이 총대를 메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총대를 부러뜨려줘야겠죠. 초졸 공장 소년에서 가장 유명한 지자체장이 되더니 이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왕자에 앉으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건지 정치인 중에 추문과 논란에 가장 많이 휩싸이게 된 것도 이 뒤부터였어요. 그렇게 대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은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한테 졌어요. 그러고는 성남시장이라는 그릇이 좀 작다고 생각했는지 경기도지사에 도전해요. 이때 SNS가 그의 발목을 잡게 되는데 해경궁 김씨 사건이 터져요.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 씨로 의심받는 트위터 계정이 자꾸 문재인 후보를 디스하고 거의 뭐 폐악질에 가까운 트윗을 남기면서 검찰에 고발됐어요. 당시 일부 네티즌들은 트위터 계정의 주인하고 김혜경 씨하고 신상 정보가 일치하는 부분이 꽤 있다고 주장했어요. 뭐 이뿐만이 아니라 2018년은 뭐 신들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온갖 논란과 의혹으로 뒤덮인 한 해였어요. 해경궁 김씨 의혹부터 시작해서 김부선 씨와 스캔들, 그리고 뭐 소송도 이어지고 있었고 셋째 형을 정신병원에 가둘 때 직권을 남용했다는 논란도 있었고요. 이게 2018년 한 해에 쭉 펼쳐졌던 일인데 그게 2018년 말부터 2020년 그 사이에 다 정리가 돼요. 해경궁 김씨 사건은 경찰이 기소 의견을 내긴 했는데 검찰에서는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 씨의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무혐의 처리하고 기소 중지해요. 조폭과 관련됐다 이런 썰도 돌았는데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검찰에서 혐의 없다고 내사 종결했다 이런 이유로 수사 시작도 안 했고요.
김부선 스캔들은 어떻게 됐냐면 당사자인 김부선 씨가 2018년 말에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를 취하면서 대강 마무리됐는데 아직도 김부선 씨가 여러 경로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 보면 소송이 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앞으로 잡으면 쭉 있을 것 같아요. 2020년 7월에는 당선 무효가 걸려서 이재명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큰 판결이 이루어졌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 이런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했거든요. 이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 아니냐는 거죠. 만약 거짓말을 했으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고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에요. 근데 문제는 당시 성남지사나 보건소장이 법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친형의 강제 입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렇게 증언했거든요. 대법원의 판단은 이랬어요. 토론회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니까 표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걸로는 볼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무죄라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을 마지막으로 이재명을 둘러싼 아주 큰 의혹이 거의 해소가 됐고 정치적으로 가장 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재명은 경기도 계곡에서 바가지 닭백숙을 팔면서 수십 년 동안 불법 영업했던 시설물을 막 철거시키기도 하고, 그때 이재명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인정에 호소하면서 봐달라는 상인들한테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속 시원하다는 반응을 많이 얻기도 했죠. 놀이공원 가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형평성, 공정성도 다 좋지만 사실은 유예를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해온 거죠. 그럼 언제까지 할 거냐 도대체. 이재명은 공정에 대한 약속 그리고 불법에 대한 엄정함을 키워드로 내세웠어요. 경기도 내에 공정국을 설치해서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대리점 횡포를 감시하고 지방세 체납자를 강력하게 압박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죠. 여기에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도 이재명의 스타일을 잘 보여주죠. 코로나 사태 초기에 신천지에서 환자가 대량 발생했잖아요. 그때 경기도 역학조사반을 이끌고 과천 신천지 총회 건물을 직접 찾아간 것도 이재명이에요. 거기서 이재명이 한 게 뭐냐면 전수조사를 지시했죠. 작년 말에 코로나가 확산세를 보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시키기도 했어요. 자체적으로요. 이런 결정들이 모두 독자적으로 내린 건데 얼마 후에 정부가 바로 이런 조치를 따라가기도 했죠. 그래서 경기도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성과 중에 첫 번째로 잘한 게 뭐냐 하면 코로나 대응을 뽑기도 해요. 이재명의 특기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강점으로 꼽히는 게 뭐냐면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제일 무서워하는 점인데 시대적 아젠다를 뽑아서 딱딱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놓은 공약을 지키고 정책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것도 강점으로 평가받아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대체 무슨 말을 할까? 또 어떤 정책을 내놓을까? 숨죽이며 기다린다는 거죠. 기본소득 논쟁이 이재명의 참패로 끝난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재명이 다른 어떤 화두를 들고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재명 지지세가 또 활활 불타오른 게 뭐냐면 이재명하고 이낙연 전 총리가 호각세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 말에 이낙연 전 총리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는 최악의 수를 뒀어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푹 꺼졌고 반면에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렇게 이재명이 쉽게 민주당 경선에서 이길 것으로 보였던 그때 화천대유라는 초대형 의혹이 제기됐어요.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시작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6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는데 그게 다 특혜 아니냐는 거죠. 이재명 캠프에선 그게 무슨 소리냐, 성남시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막대한 수익을 얻었고 화천대유도 사실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했는데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수익이 늘어난 거다 라고 주장했어요. 아직 여러 의혹이 다 풀린 건 아니지만 갑자기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얘기가 나오더니 야당도 지금 엮인 상태고요. 그러면서 크게 꺾일 뻔했던 이재명 지지세는 오히려 지금 회복 중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를 누구보다 잘하는 정치인이 이재명이고 고비마다 상대방의 실수를 기회 삼아서 자기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전략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는데 사실 대선 판도라는 게 나비 날갯짓 한 번에 휙휙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 판도 위에서 이재명은 지금의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